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볼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회 회장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후보님을 모시고 초청해서 정책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준 후보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김용남 후보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각 지역 아파트 회장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20분을 초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분들 5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영통 소각장 협의회 5분, 이래서 총 30분만 초청을 했는데요. 아직들 오신다고 그래서 아직 들어오셨네요. 바로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0분만 모신 이유가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 적은 분이 오셨지만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게시판에는 유튜브 채널과 바코드가 걸려 있어서 그거 보고도 아마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 끝난 다음에는 오늘 방송한 내용들을 그대로 수원시 아파트 신문에 실을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신문의 전체 면이,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이 거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쭉 다 기재돼서 수원시에 있는 의물관리단지가 374개인데 374개 단지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6월 1일 지방선거 때 참고자료 쓰게 할 겁니다.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론 진행 방법은요, 각 후보님들이 5분씩 정책 토론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고요. 공통 질문을 드릴 거고요. 현장에서 3분이 3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또 3분이 질문할 겁니다. 딱 그렇게만 받을 겁니다. 앞분만. 근데 질문은 1분이고요. 1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1분이 넘으면 뒤에 있는 분들이 방송을 딱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딱 3분입니다. 3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만약에 하신 말씀을 다 못해서 했다면 후보분들께서는 기회를 드릴 텐데, 저한테 답변서를 더 작성해 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신문에 게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먼저 원래 처음에 정책 발표를 처음에 하셨으면은 나중에 질문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선호가 바뀝니다. 먼저 하신 분이 주의하시고 이렇게 계속하실 건데, 처음에 정책 발표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용남 후보님께서 먼저 정책 발표 5분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딱 5분입니다. 5분이면 그냥 꺼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김용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갖게 된 거는 앞서서도 사실 후보 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주최로 이루어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이슈가 아무래도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새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가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우리 수원도 역시 단독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공동주택의 특성상 또 이게 수원과 같이 성숙도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도시의 특성상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될 아파트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매우 급등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측면은 지금 과거에 집권 여당이었던 쪽에서는 통화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막히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중에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그 가격이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아파트까지 끌어올리는 식의 연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자꾸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 없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만 자꾸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다시 짓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재건축의 규제 완화 그리고 용적률의 상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상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도 충분히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막히다 보니까 바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부동산 폭등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수원시정을 담당하게 되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기존의 아파트 리모델링 또 재건축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안 갖고 와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특히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니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답변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어떤 바람이나 민원을 청취하면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될 거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건 좀 어려운 거는 솔직하게 담백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뭐 다 해드리겠다라고 허풍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관리의 문제도 또 있을 겁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얼마 전에 크게 이슈화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투명한 관리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원시의 지원과 관련한 말씀도 질의가 들어오는 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5분 답변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론회장에 보면 이렇게 타이머가 있으면 보고 하면 참 좋긴 한데 제가 몇 분 정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루어지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가능한 한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재준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의 아파트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 입주자 대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일타운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저에게는 잘 맞아요. 그 전에 산 데는 또 금곡동 LG빌리지, 거기도 한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는데요. 왠지 저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좀 오래된 아파트가 더 좋아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배관은 좀 낡았지만 이웃 공동체도 좋고요. 또 나무, 수목이 울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근에 한 10년 전에 아파트 생활했는데 한 30년을 단독주택 살다가 저에게 늘 아파트를 가고 싶다. 아버지하고 투쟁을 하다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셔서 못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아파트를 이주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맏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파트를 장만해 줬는데 지방이라서 되게 싸요. 그래서 해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파트 수원에도 한 67%, 70%에 가깝게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문화가 다 곧 도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여러 가지 살면서 부작용들이 많죠. 층간 소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제 이웃 간의 관계고 큰 틀의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낡은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있고요. 혹은 또 리모델링하는 욕구가 있는데 지금 그게 충만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주거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한 절반 49% 정도가 우리 아파트 20년 이상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쭉 연구하고 검토했는데 그 낡은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아주 촉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자체 장애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쓴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이 최근에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해서 주택과 건축을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주택연구소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택도 잘 아는 편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인데요. 그 용적률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냐 안 하냐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법률이 허용하는 300%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주는 건데요. 가능하면 용적률을 다 주고 나머지 이 용적률 한 50%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 SOC라 그러면 뭐 도서관, 체육관 등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민도 이용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종의 기부채나 비슷하게 환수를 하면 갑자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개발 이익을 일부 별도로 사회적 무리가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적률을 확대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부시장을 수원시에서 5년을 했습니다. 염태영 초기 시절에. 그래서 행정을 비교적 너무나 잘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택 행정에 대해서 시간을 아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 재개발 재건축이 한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시작해서 입주 때까지 보면. 근데 제가 쭉 관찰해 보면 그걸 5년 이내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많이 줄여들면 돼요. 그리고 행정이 좀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거 환경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도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분은 집수리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요. 공공주택 아파트를 우리 도시 공사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의 공공주택을 좀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관리비의 갈등 문제입니다. 입주자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되긴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입주자 관리 플랫폼을 만들렵니다. 공개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모든 아파트가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저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고 어떤 공사를 할 때 얼마의 단가로 했고 어떤 업체에 했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주고 행정에서 주고 또 모든 아파트가 그 앱에 들어와서 그걸 관찰하고 비교하고 서로 의논하면 갈등이 비교적 줄어듭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게 행정이 감사를 들어가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만 들어갔는데 갈등 전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에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비행장 이전인데 이 비행장 이전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비행장을 이전한 다음에 어떻게 종전부지를 개발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비행장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화성시와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준 부부님 접도 해주십시오. 네, 비행장이 우리 수원시의 가장 핵심 화두입니다. 벌써 2013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10년이 됐죠.
당시에 제가 5년 동안 부시장을 할 초기 단계였는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바로 행정 착수를 했습니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과 이전 지역 두 군데를 다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국방부의 승인 신청을 이전을 수락받았고요.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이전지, 제가 당초에 부시장 때는 국방부에다가 두세 곳을 발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서로 공모를 통해서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데, 불행히도 국방부가 군사 목적 때문에 한 곳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곳을 하니까 지금 6년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화성시가 반대하기 때문이죠. 우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군공항만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제안이 들었고, 비시 분석을 해보니까 2.0이 넘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항으로 밝혀졌고요. 중앙정부도 이것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도시를 발표하고 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최근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또 지금 지방선거에 여야 경기도 대표 후보들이 이전을 약속했고요. 화성에 그동안 반대했던 정치인들도 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 좋은 결과가 맞이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기존에는 단순히 공항이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선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이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국제공항을 명칭부터 중요합니다. 경기 화성 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인천공항 우리가 사례를 잘 들여다보면 인천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넣어서 인천의 아이덴티티, 독자성을 확실히 부여해줬어요. 전 세계에. 그것처럼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부여해주고 시작을 하자. 두 번째는 단순히 군공항과 국제공항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 사례를 잘 보면 주변에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국제공항 주변의 경제자유구역, 또 우리 이전하는 이전지, 종전부지라고 하는데요. 그 부지에도 부지와 서수원권 전체를 경제자유구역 두 군데를 이렇게 경제자유구로 묶어서 특별히 추진한다면 거기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지난번 제가 부시장 5년 동안 만들었던 공항 이전 계획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국제공항을 추진하고 또 그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집어넣어서, 특히 수원 쪽은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넣어서 서수원 시대를 다시 여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국제공항이 들어가면 지하철이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국가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3호선 수서에서 지금 제가 세류동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국제공항까지 연결할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프라 산업도 들어가서 우리 종전부지 수원은 서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장소로 만들고, 저 화성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을 개발하고 주변에 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화성도 나름대로 해양 문화와 또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하면 양도시가 새로운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김용남 부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수원에서 출마한 공직 후보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의 화홍지구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게 2017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한 석 달 전쯤 발표가 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한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화홍지구는 예비 이전 후보지고 어떠한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원시장에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화홍지구에 붙어 있는 예비자를 떼내고 이전 후보지로 확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부터 구체적인 부지 확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화홍지구의 땅의 상당한 비율을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는 땅인데요. 그 농어촌 공사로부터 매입 또 주변 토지의 매입 및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중에 국방부가 가장 주무부처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에 선정을 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 권성구 서둔동으로 모셔서 권성구의 비행기 소음 피해 주민들 약 30여 분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확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전 부지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떠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수원 공군 비행장이 수원시 경기 안에 있는 게 160만 평 정도 되고 30만 평은 화성시 땅입니다. 합쳐서 190만 평도 되는데요. 여기는 아파트를 많이 짓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기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주로 수원은 GTX C 노선이 연결이 될 것인데 GTX 노선을 비롯한 광역 철도 계획이 새로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 공군 비행장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세워질 기업 도시와 관련한 광역 철도 계획 그리고 도시 계획 물론 화홍지구에 새롭게 만들어질 통합국제공항과 관련한 계획도 포함해서 새로 입안이 되어야 하고 이런 본격적인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원은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는데 수원을 양단하는 게 있습니다. 동서로. 바로 전철과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을 지중화시켜서 그 위를 수원의 그 생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용역이라도 주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번에는 김홍남 부모님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이 주로 논의된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동서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지금 철도로 인해서 나뉘고 있는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 철도 노선의 지화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그러니까 주로 논의되는 구간이 화서역부터 수원역, 세류역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수원역에는 수인 분당선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검토가 가능한 부분은 화서역부터 수원역 그 사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역 남쪽부터 세류역 그 구간은 이미 지하로 지나가고 있는 수인 분당선으로 인해서 지하를 하는데 훨씬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1차적으로 화서역부터 수원역 구간에 지하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을 시키면서 우선 그거부터 해놓고 나중에 수원역 남측 부분 그러니까 수원역으로부터 세류역에 이르는 부분을 2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와 뭐 국토부 또 경기도 수원시가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그동안 수원의 동서간의 불균형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의 단절 이거로 오는 소위 철도 노선의 서쪽 주민들의 소외감 같은 게 매우 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거고 현실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1단계 구간에 대한 용역은 취임하는 대로 바로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재준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와 환경을 전공한 공학 박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많죠.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실천하는 곳인데요. 그 위원장이 아주대학교 최규수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최근에 아주대학교 총장님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구간이 의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류역까지 가는 첫 번째 대안이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이 성균관대역에서 세류역, 세 번째가 화서에서 세류역 이렇게 세 대안이 있는데 의왕은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 것은 성균관대학교 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가 가능하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수원이 불균형, 국가만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원 안에도 불균형이 있는 게 있잖아요. 동수원과 서수원이 1호선 이 철도 때문에 불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지화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서수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2조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으로는 뭐 한 3조 되는 재정에서 2조를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장기적으로 해도 분배를 한다 그래도 우리 재정으로는 불가능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군공항 이전 적지를 개발할 시 그게 곧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급변하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성 시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끄집어내자. 화성 시민들이 찬성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제 주장인데 그렇게 하면은 2조 원의 개발 비용을 그 군공항 이 종전부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임하자마자 제가 검토한 내용을 비시가 얼마나 나올지 현실성을 또 얼마나 담보할지를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더 협의를 해서 결과를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엔 공동주택 질문인데요. 지금 수원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본부를 설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왜냐하면은 아까 이재준 후보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사기업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손실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거를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무엇인지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지만이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이게 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원시는 75% 이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거 운영하는 비용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대표분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동대표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2년에 바뀌면은 실제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시자마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번에는 이재준 후보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있죠.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인구 구성이라면 이 아파트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우선 대표님부터
그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필요하다면 입주민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교육은 실습형 체험 교육, 그다음에 회계나 감사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선진지 견학 뭐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체계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워크샵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수원시에서 관리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들어오게 유도를 하고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 플랫폼 창구에서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나 입찰, 공사 내역, 또 기본 단가 등을 행정에서 수시로 제공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게끔 하면 아마 입주자 대표님도 참고하게 되고 입주민들도 참고해서 그 안에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원관리본부를 만드는 것은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센터가 될지 관리본부가 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위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런 걸 설치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권, 또 책임성, 투명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김영남 후보님. 저는 일전에 수원시의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없는 국을 하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주택국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문제까지 이게 필요로 하는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국이 없다 보니까 주무관 한두 명이 다른 대도시에서는 과가 담당해야 될 업무를 한두 명이 다 담당하면서 그로 인한 행정 서비스의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수원시에 기존에 없던 국을 신설하면서 국 산하의 뭐 재개발과 관련한 과, 재건축과 관련한 별도과, 그리고 리모델링,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과를 각각 신설해서 그 과에서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또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그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관리지원본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런 수원시 체계의 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과가 생긴다면 뭐 거기서 관할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와 연계된 지원 조직으로서 지금 질문 주신 관리지원본부 아니면 뭐 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원시가 어떤 이런 민간 조직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의 확충이 선행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없던 수원시 그 체계도를 좀 바꿔서 주택국 신설 하에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 관리지원본부의 신설이나 어떤 지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후보님에게 심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질문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의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질문해 주실 분은 첫 번째 하실 분은 전국 아파트연합회 회장이신 진성훈 회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자료를 먼저 이렇게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구별로 이렇게 저 현황판을 이렇게 갖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저 검토해 보셨으리라 믿고요. 검토한 결과 계속 2018년도에는 200단지 이상 지원을 했다가 2020년부터는 저희가 6개 도시 불교부 단체로 지정되는 바람에 계속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0억씩 추경에 30억씩 하다가 2020년 20억, 26억, 2021년도 20억 해갖고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계속 줄은 상태이지만 올해는 24억 2천만 원을 올해 확보해서 자료를 보시면 의무관리가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게 103단지고 비의무가 26개 단지인데 지금 26억 2천으로 지원된 단지는 의무관리 단지가 55개, 비의무가 13개 단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추경해서 이렇게 좀 대폭 상향해서 좀 지원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노후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보통 30억씩 했는데 이것도 좀 많은 증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최대 5천만 원 지원하는 것도 그때 1억 정도로 증액이 또 필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승강기 지원 사업이 2019년부터 지원하게 됐는데요. 우리 아파트 전체 수원시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에 최대 5천만 원 지원되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시의회에 용역을 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그때 검토를 했을 때 안양 같은 경우에는 대당 2천만 원, 총 3억 이렇게 지원됐고요. 타시 도시도 우리보다 지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수원 사업인 아파트 모든 단지의 승강기 지원 사업을 좀 예산을 좀 대폭 증액해서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 승강기 지원 사업을 외에 또 제가 또 상수도과에다 부스터 펌프 지원 사업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펌프 지원 사업 외에 모든 공동주택 내 자료를 보시면 아파트별로 뭐뭐뭐 지원된다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되시면 좀 대폭 좀 아파트의 지원 사업에 대폭 좀 상향 조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용남 후보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방금 진성원 회장님이 질문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승강기 분야가 됐던 아니면 다른 공동주택 지원 분야가 됐던 타 시도보다 수원이 적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절대로 지금 부자 도시가 아니에요. 1인당 주민소득을 통계를 따져보면 수원 시민의 1인당 GRDP가 성남 시민 1인당 GRDP에 비해서 3분의 2가 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도 뭐 수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수원은 어디 성남이나 용인, 화성하고 비교당할 수가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최근 10여 년 동안 가장 큰 원인은 있던 기업은 떠나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은 없었던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수원은 경제적으로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 낙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분야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 예산 기준으로도 지난 몇 년 동안 늘어도 시원찮을판에 몇천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타 도시와의 비교에 있어서 왜 여기는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수원은 이렇게 적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고 앞으로 시장이 바뀌면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중앙정부로부터 해오겠고요. 우선 그 전 단계로 올해 예산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60조 원 중에 약 23조 원이 지방정부에 내려올 돈입니다. 대략 23조 원 중에 뭐 러프하게 계산하면 그냥 40분의 1 정도가 수원시에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짜여진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내려오는 추경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릴 그 좀 여유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한 단지의 대략 50%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50%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올해는 안 되는 거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일부 해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재준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승원 우리 회장님은 아파트 관리존 쪽에서는 뭐 대부십니다. 지금 전국 회장님이시죠. 수원 회장님을 거쳐 경기도 회장을 거쳐 서울까지 가셔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평소에도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파트 지원 사업이 그동안 수원시에서 매년 한 20억 내외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부시장을 5년 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교부 단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을.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시에서 해서 이제 교부 단체로 다시 작년부터 인정을 받아서 아마 다시 이제 취임하는 시장 때부터는 뭐 제가 만약 들어간다면 추경을 바로 해서라도 원래 벽들보다 더 많은 지원 사업을 벌 예정인데 말씀하신 부스터 펌프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승강기 지원 산업은 제가 지금 한일타운 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충분히 잘 알아요. 20년이 넘어가면 좀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낡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양이 2천만 원 하니까 우리는 한 5천만 원 해야죠. 아파트 규모가 크니까. 네. 지금 그래요? 현장 질문은 답변만 들으세요. 예. 답변만 들으세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좀 품목을 다양하게 열어놓겠습니다. 어떤 단지는 뭐 여러 가지 뭐 놀이터도 하고 싶고 어떤 단지는 또 뭐 다른 걸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목을 너무 정해놓으니까 입주민들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늘리되 품목을 좀 늘려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주거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자유로운 삶과 행복한 삶,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특히 시장이 만약 된다면 특별한 관리와 지침 또 규정을 갖고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봉철 조합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정책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준공 15년이 경과돼서 주택법에 정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무려 14만 2천여 세대고요. 우리 시는 전체 아파트의 약 50.26%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8개 조합이 결성돼 있고 8개 추진위원회 등 총 1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어느 지자체보다도 리모델링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주무관이 한 명에 불과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지금까지 수원시청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과 행정 지원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미 수원시에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었고 이어 금년에 다시 재수정된 2021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다시 지금 주민공람을 이루어졌습니다. 주민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본 계획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거 말고 거기에 명시돼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을 통해 적극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 특례시장님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자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문 속에 제가 답변할 내용이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앞서 제가 수원시장에 취임하면 수원시에 기존에 없던 주택국을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약 16개의 단지가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이걸 지금 기존의 주무관 한 명이 처리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거의 모든 사업이 행정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건 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면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택국 신설과 대폭적인 인원의 보강을 통해서 각 사업 단계별 소요 기간을 많이 줄여드리는 것이 사업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용도별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적률을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 찾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제한을 가해 왔고 그리고 기존의 수원시의 행정이 그런 면에서 많은 민원의 제기를 야기시켰고 또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법상 허용되는 용적률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은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재산에 내 돈을 투입해서 보다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적극 시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사업이지 이런저런 자꾸 조건이나 제한을 가해서 사업성을 떨어뜨리거나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의 조직 개편 그리고 기존의 행정의 방향 자체를 주민들이 갖고 있던 어떠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법상 허용되는 용적률이나 이런 사업상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준 변호사님. 네, 리모델링 그 협회 조합 회장님이시죠, 이봉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내구년 수가 15년 되고 30년은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좀 주거 환경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데가 대부분인데 저도 이번에 꼼꼼히 시에서 마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정 계획안을 봤어요. 다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저는 못마땅합니다.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한 45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적됐는데 지금 한 16개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좀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발표를 다 했는데요. 3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한 200억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직은 뭐 리모델링 한 명의 주무관이 아니라 한 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고요. 또 기금, 예산은 2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리모델링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내규나 규칙이나 제도를 바꾸는 거죠. 지원 체계라 그러면 행정 지원 체계가 있고 계획을 직접 수립해 주는 게 있어요. 설계나 계획 같은 것을 조합이 열악해서 못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시가 대신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는 것도 지원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게 통상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것도 과감하게 그 지원 계획 속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나섭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나서지 않는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무조건 부추겨서 가게 합니다. 건설 사업을 무조건 익히려고.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수원도시공사의 리모델링 사업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게 시공사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진단해 주는 걸 옆에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대체로 아마 리모델링 하는 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시킵니다. 3종을 올리면 용적률이 늘어나죠. 늘어난 지역에 다시 용적률을 최대한 공급해 주면 사업성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되 너무 늘리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일부 3분의 1 정도는 그 지역에 필요한 SOC, 생활 SOC를 함께 만들자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오히려 더 찬성할 것 같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그러니까 윤리 문제도 해결하고 주거 욕구도 동시에 해결하고 빠르게 진척할 수 있도록 한 4가지 지원방을 이미 발표했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질문인데요. 수원시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한상익 위원장님입니다. 예, 한송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부모 되심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성익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주민대책위원회가 작년 7월 7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단체와 뭐 이렇게 뭐 여러 뭐 단체들이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대책을 받고 그랬었는데 작년 7월 7일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발족을 하면서 수원시에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위원회로 해서 한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팀 뭐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주민대책위원회 또 수원시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원시장님이 그만둘 저가 돼서 그런지 계속 그냥 공존만 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수원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수원시장의 니즈도 또 이렇게 들어봐야 되고 해서 우리가 7월 달로 이렇게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회의를.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에 좀 소극장 있으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구현안도 지났고 주위 환경에 보면 소각상이 있으면 지금 안 되는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환경으로 좀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전 계획이 지금 서 있지가 않아요. 이전 계획도 좀 확립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간접 영향권 확대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법에만 돼 있어 300m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하고 있고 사실 타 지역에 보면 뭐 300m를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후보님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간접 영향권 확대 방안과 거시적인 소각장 이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한성익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통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이 좀 방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방심했느냐? 첫 번째, 이 소각장이 언제까지 운행됩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대충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협의체를 만드는데 일부 300m 내에 일부 사람들만 협의체를 십몇 년 동안 그 사람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방 독재적인 형식이 돼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맞는 말씀 같아요. 영향권이라는 게 사실은 법에 뭐 300m가 돼 있지만 간접 영향권이 워낙 많은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듣는 과정이 좀 소홀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것도 정책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을 하는 게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수선의 행정적 절차 과정에 있는데요. 대수선도 문제가 있다. 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지금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수선을 하면 또 10년, 15년을 써야 됩니다.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시장이 들어가면 대수선은 좀 브레이크를 걸고 대신 일부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전을 하더라도 적어도 빨라야 4년, 5년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6년, 7년 걸려요. 소각장 새로운 곳에 새롭게 짓고 옮기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그동안은 어딘가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영통이 그동안은 가동이 돼야죠. 소각장이. 그래서 일부 수선을 통해서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바로 이전하는 지역을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습니다. 이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우리 시에 안 지어도 됩니다. 지금 이웃 화성에 장례식장이 여러 지자체가 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로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소각장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도시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될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도시가 될지 대신 인센티브를 주고 어느 지역을 협의를 해야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자체가 총대를 매겠다 그러면 우리는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광역 소각장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 안에서. 근데 시 안에는 물론 제가 도시계획가이기 때문에 수원도시를 훤히 알고 있어요. 구석구석 다녔기 때문에. 이미 대안이 머릿속에 있지만 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시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신 그 이전하는 지역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외국의 좋은 소각장의 사례를 보면 다이옥신도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주변 에너지원으로 다 줍니다. 가정마다. 그러니까 가정들은 전기료, 에너지 이런 게 난방비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좋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 300m냐 조금 더 넓히냐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법엔 300m지만 얼마나 더 넓힌 건가는 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두 가지 대안이 크게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훈련이 돼 있고 이미 오랫동안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선 당장 취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수선을 브레이크를 걸고 일부 수선으로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행정이 좀 미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숙한 면이 두 가지가 있죠. 충분하게 상의를 안 한 거 하나. 협의체 운영을 너무 고지고대로 제도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매달린 게 하나. 왜냐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사과를 드리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추진해서 대안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영통 소각장 문제는 정말 행정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수원시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1999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면서 15년을 쓴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014년까지 썼어야 됩니다. 적어도 2014년에는 이전을 위한 준비라도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계속 가동하고 대보수에서 2035년까지 쓰겠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준 후보께서 수원시 부시장 5년 했다고 매번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4년 전후로 앞으로 3년 뒤로 5년 부시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영통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수원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면 사과해야 할 게 아니고 당장 이 자리에서 사과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지금 8년 이상 끌어온 것이고 지금도 수원시에 어떠한 이전을 위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간접 영향권의 확대를 통한 협의체의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반경 범위를 넓혀서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겠고요. 그리고 이전을 위한 준비와 관련해서는 저는 법무부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장 큰 민원 사항이 뭐냐면 이 도심에 들어와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전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말 그대로. 서로 안 받겠다고 우리 동네에 무슨 교도소가 들어오냐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검찰청은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전하겠다고 하면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곳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치하고 싶어하는 주민 선호 기간으로 인한 이익이 주민 회피 시설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통소각정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전지를 선정할 것이고요. 근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새는 이 폐기물이 일종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시멘트 업체에서 시멘트를 만들 때 그전에는 이 석탄을 같이 떼워서 그 열로 시멘트를 생산해 냈습니다. 근데 요새는 석탄 대신 폐기물을 뗍니다. 폐기물이 석탄 대신 자원으로 사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 폐기물을 그냥 소각해서 처리할 때보다 비용이 3분의 2로 절감됩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생산 공장이 우리 수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송 비용도 생각해 내야겠습니다만 일례로 이렇게 폐기물이 단순히 소각해서 비용을 들여서 버려야 되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이게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중복된 거는 제가 빼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세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통 8구단지 쪽은 망파 동탄에선 차량으로, 입구 쪽은 인계동 메탄도란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통 입구에 인동선과 경전철이 연결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김영남 후보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역 그 철도 계획은 사실은 준비와 실시에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번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최근에 수원 삼성선 신설과 관련한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3기 신도시로 화성의 진안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대략 3만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3만 세대 정도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광역 철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화성 진안지구 그리고 세류역 그리고 건곡 사거리역 그리고 지금 영통구청이 있는 영통구청 삼성역 그리고 원천역 광교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신설해서 지금 우리 수원의 곳곳에 심각한 그 교통 체증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통 분담률을 지하철 부분을 대폭 높여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전철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준 후보님. 네. 영통 또 광교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출퇴근 때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광역 지하철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되고 추진되는 인동선 조기에 착공되게 하고요. 또 3호선 수서에서 세류까지 중단됐던 것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중단됐던 것은 중단된 원인을 제가 해결해 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차장, 차량 기지 차장, 정비차, 그러니까 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논란이 돼서 용인에서 못 받겠다 해서 중지돼 있는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류까지 갖고 오고요. 또 저는 경전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트램이라는 것인데요. 외국 여러분 유럽에 가면 트램 많이 보셨죠?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또 친인간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전철에 비해서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위를 달리고 대중교통으로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트램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과 광교는 2호선에 해당되는데요. 수원역에서 시작해서 영통을 지나는 2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우리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중교통망이 연결되는 이 더블 역세권을 지나서 전체를 순환하는 순환 전기 버스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면 친환경 첨단 교통으로 대중교통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교통도 잘 알고 있어요. 교통 체계도 많이 짜봤고요. 신도시 계획도 10개 이상이나 우리나라 주요 프로젝트를 PM, MP, 그러니까 마스터 플래너, 총괄 계획가 역할을 해서 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이미 실제 운영을 다 해봤습니다. 모든 신도시 프로젝트에. 그래서 영통과 광교의 교통 문제는 이렇게 대중교통 친환경 수단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동원 FB에 대한 악취 문제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원 FB에서 그 폐수가 나오는 바람에 서수원에 있는 화서천이 썩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그 악취에 대한 민원을 수십 차례 넣었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되시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주 이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준 후보님도 또 해주세요. 네, 제가 장안구에 살고 있고 장안구에서 오랫동안 이 민원을 잘 접했어요. 시도위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원과 협의를 많이 하고 행정도 제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제 미스가 있냐면 법적으로 악취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상시적으로 나오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폐쇄도 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이.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때만 잠깐 나왔다가 그 이하로 계속 방출되니까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그 법정 허용 밑으로도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시도위원들 저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장의 권한을 가지면 이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예를 들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자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건지를 아주 단판을 져서 시비를 쓰면 안 되겠지만 국비나 자체 그 기업의 자금을 잘 융합하고 또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서초의 친구들이 가장 여기에 앞장서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요,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국비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은 다소 좀 엉뚱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이 결국 동원 F&B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일종의 이거는 환경 범죄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검사로 재직할 때 광주지검에서 환경전담을 하면서 이러한 단속과 수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검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때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게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시에 확 내보냅니다. 그러면 오폐수도 떠오고 어떤 산업 폐기물의 무단 매립 같은 거를 현장을 단속을 해서
일거에 처벌도 많이 하고 또 일부 대기업의 임원도 구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은 이러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검찰은 이러한 과거에 해오던 수사를 할 수 없는 수사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고요.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어떠한 범죄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나 단속 같은 게 이루어지면 왠지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좌천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활발하게 환경 분야에서도 단속과 수사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단 방류 내지는 무단 폐기물 반입 같은 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건 명백히 범죄입니다. 환경 범죄로서 일망타진해야 되는 잘못된 일이고요. 제가 시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의 주도로 소위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돼서 검찰은 더 이상 이러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경기 남부경찰청하고 손잡고서라도 시의 직원과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환경 범죄를 저질러서 더 이익을 보는 기업은 안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정말 이런 짓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따끔한 맛을 보여줘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기업의 이익 추구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을 하나만 해도 될까요?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환경부 또 중기부가 기업한테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에너지를 전략한다든지 그런 국비의 동원이 받게끔 유도해서 획기적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차 질문이 없는 토론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 후보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길래 제가 한 말씀 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동원 케이스는 명백히 폐기물 무단 방류 사건입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고 이거에 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데 아까 국비 지원 말씀을 하길래 다소 엉뚱하게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아니 범죄를 저지른 기업한테 무슨 국비 지원 말씀을 하는 게 다소 검사 취지에 출신이라서 안 모든 맞는 게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발언 중입니다. 도둑놈처럼 이 보이지만 후보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건 따져봐야 제가 될 문제입니다. 잠깐 매너를 좀 지켜주시죠. 토론의 매너상 제가 발언 중이고 이 매너를 후보님께서 먼저 지켜주세요. 상대방을 비약적으로 지금 비판하지 아니, 말고요. 잠깐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의 그 논의 사항과는 다소 질문의 취지를 어긋나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아니 환경 범죄에 웬 국비 지원 얘기가 나오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10초만 쓸게요. 그럼 10초 드리겠습니다. 기업 문제가 있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만약 범죄자 있으면 그동안에 검사, 경찰들, 검찰청은 뭘 했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뭔가 따져봐야죠. 자, 지금 거기까지만 때문에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로 단정한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게 소각장 문제가 가장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소각장 문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각장은 충분히 두 분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소각장 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인동선 지하철의 착공은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고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동선은 정말 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건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착공한다? 선거 때마다 착공한다 그랬죠. 모든 후보자들이 조기 착공, 조기 완공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수원 공군 비행장 사례와 비슷하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가장 잘한 게 국비 예산 따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면 의정 보고할 때 좀 뻥튀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예산이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에 120만 인구에 본 예산만 해도 3조 내외가 있는데 자기 지역에 왜 예산이 배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정말로 국회의원이 발로 뛰면서 획득하는 사업성 예산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2015년도 예산국회를 통해서 8달 경찰서 신설 예산 496억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박물관 그 농촌진흥청 떠나간 자리에 올 7월에 개관할 농업박물관 신축 예산 1,074억 포함해서 이런저런 사업성 예산만 1,800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때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당대표가 부르더니 그런 말씀을 그때 김무성 대표셨는데 너는 어떻게 초선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을 잘 따오는 것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로만 이야기되고 실제 착공과 뭐 더군다나 착공도 안 된 상태니까 준공이 언제 될지는 기약할 수 없었던 인동선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 SOC는 굉장히 도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의 편리함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더 필요한 것은 경제적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시민들이 인동선 언제 착공하냐, 언제 준공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의 편리함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상공인 또 제조업 이런 분들이 염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저도 쭉 추적하고 관찰하고 또 읍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2024년에서 2026년 준공, 착공, 준공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2023년 내년이라도 착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요. 국비는 이미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만 추가역을 설치한다든지 추가 통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제 시비나 국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있어도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지금 곳곳에 약간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민원들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후보님께서 굉장히 열띠게 토론해 주셔서요. 이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에게 무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